네, 내가 스스로 잠깐만요. 다시. 자, 이번 시간에는 14강 재고 자산의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 재고 자산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에 대한 재고 자산이 총 세가지 강의죠. 총 세가지 강의인데 첫 번째, 두 번째 했고 했던 거 잠깐만 정리 한번 해볼까? 첫 번째는 재고 자산 종류. 재고 자산의 포인트는 이거죠. 재고 자산 포인트는 자, 이렇게 얘가 재고 자산 포인트였죠. 네, 재고 자산 포인트. 얘가 이제 기말이죠, 기말. 기말이 올라가면 매출 총이익도 비례적으로 올라간다. 뭐 이런 이야기 했고, 기말이 올라가면 매출 원가가 적어지고, 그렇죠. 매출 원가가 적어진다. 이런 거 하나 있고, 재고 자산의 수량과 단가, 이런 이야기 했었죠. 수량 결정 방법은 시옷자, 이렇게 여기에 수량과 결정 방법. 얘는 종류만 나오니까 시험상. 실지재고조사법. 실지재고조사법. 여기는 계속기록법. 그 다음 섞은 것이 뭐냐면 혼합법. 요거 했었고. 단가 결정 방법은 개별법. 그 다음 스브흐. 그 다음 소매재고법. 이렇게 총 5가지. 그러면서 물가가 상승할 때 1,000원, 3,000원짜리 막걸리 이야기했죠? 그래서 스프흐 이러면서 매출이 만 원, 매출이 만 원, 매출이 만 원일 때 선의선출법은 1,000원이 먼저 나간다. 뭐 이런 거죠. 그럼 얘는 2,000원, 얘는 3,000원. 남아있는 재고는 9,000원, 8,000원, 7,000원. 이렇게 남아있는 재고는 3,000원, 2,000원, 1,000원,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우리가 공부를 했죠. 앞에 공부에 관련된 거라서 앞에 거에 관련된 거라서 어, 음, 이렇게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 마지막 재고자산의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에 관련된 겁니다. 재고자산 감모손실과 평가손실. 감모손실, 평가손실. 감모손실은 이제 감모는 수량에 대한 손실입니다. 수량에 대한 떨어짐, 수량에 대한 떨어지는 거. 수량에 대해서 떨어지는 것을 감모손실이라고 하고,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가격에 대해서 떨어지는 것을 평가손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요 부분은 그리고 저가법은 재고자산 평가손실에 관련된 거예요. 저가법은 재고자산에 관련된 평가손실에 관련된 부분이다. 포함이죠. 이렇게 한 개라 보시면 되고 수량과 감모 평가에 수량과 가격에 대한 가격이라고 하기도 하고 가치라고 하기도 해요. 가치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수량과 가치에 관련된 이야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답은 뻔할 뻔짜 딱 정해져 있으니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음.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이제 수량이 줄어든 경우고 재고자산의 수량과 실제 수량이 차이가 날 때, 장보상의 수량과 실제 수량이 차이가 날 때, 장보상의 수량과 실제 수량이 차이가 날 때 쓰는 쓰는 부분입니다.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정상적인 감모와 비정상적인 감모로 나누어지고요. 정상적인 감모와 비정상적인 감모로 나누어지고
정상적인 감모라는 것은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음.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이제 맥주를 판매를 한다는 거죠. 맥주를 판매한다. 맥주를 판매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레바라고 하나요? 레바. 여기에 이제 내가 10리터를 넣었다고 가정할 경우 여기에 10리터를 이제 넣었어요. 10리터를. 10리터를 넣고 맥주를 이제 몇 리터씩 판매를 하냐면 1리터씩 판매를 하는 거죠. 맥주를 1리터씩 판매를 하는데 실제로는 10리터의 맥주를 담궜다가 판매를 할 때 1리터씩 판매를 하면 수학적 계산으로 하면 10컵을 팔아야 되잖아요. 10컵을. 10컵을 팔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10컵이 안 팔아져요. 왜 안 팔아지냐면 맥주를 이렇게 레바를 딱 당겨서 맥주를 이렇게 딱 담으면 뚝뚝뚝뚝뚝 떨어질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거품이 생겨서 넘칠 수도 있고 넘친다는 말은 그렇지만 이 거품으로 인하여 조금 손실이 될 수 있고 세 번째는 맥주 레바 요 아래 부분 여기 침전물이 발생되어서 이런 부분은 또 잘 따르지 않죠. 어쨌든 간에 10리터를 판매하게 되면 약 9.xx 리터만큼의 판매가 될 겁니다. 9.xx 리터만큼의 판매가 되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10리터만큼 판매 안 되는 거 10리터만큼 판매가 안 되고 조금씩 못 팔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정상적 감모라고 합니다. 정상적 감모.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누가 물어보면 10리터 다 판매했다라고 하지 이런 거를 0. 몇몇은 판매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죠. 원가는 전부 다 10리터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것들을 정상적 감모라고 합니다. 비정상적인 감모는 이제 어떤 거를 비정상적인 감모라고 하냐면 실제적으로 10리터에서 1리터 정도는 0. 몇몇 리터는 이제 판매가 안 된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8리터를 팔았다라고 하면 큰 차이가 나겠죠. 나중에 봤더니 누가 1리터만큼 몰래 살짝 먹은 거야. 그런 것들을 비정상적 감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정상적 감모는 매출 원가에 포함을 하고 비정상적 감모는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한다. 이 부분이 시험에 나요. 이 두 개가. 금방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정상적 감모는 매출 원가에 포함을 하고 비정상적인 감모는 영업의 비용으로 포함한다.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다. 최근의 문제에서는 이런 부분도 나오더라고요. 정상적 감모는 회피 불가능하다. 어쩔 수 없이 무조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도 이제 시험에 나오고 비정상적인 감모는 피할 수 있는 감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회피 가능이다라고까지 최근에 시험 문제에 나오더라. 나중에 이제 우리 회계 2급에서는 안 나올 건데 세무 2급 정도 가게 되면 공개 부분도 나와요. 공개 부분이 이렇게 돼요.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 손실, 대변의 제품 적용팔 이렇게 합니다. 제품 적용팔 타계정 대체. 공개할 때 이 시험 범위에는 일단 안 나오니까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비정상적 감모에 대한 붕괴는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 손실, 대변의 제품 적용팔 이렇게 한다는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살짝 넘어가면 돼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 가격이 떨어진 경우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아까 다시 정리하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정상적인 감모는 매출원가에 포함을 하고 비정상적인 감모는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정상적인 감모는 매출원가에 포함하고 비정상적인 감모는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를 한다. 이 부분을 조금 더 기억해 보세요. 이 부분.
뒷페이지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에 포함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매출 원가에 포함한다. 이 가격이 이제 원재료가 예를 들어서 1,000원이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얘가 가격이 떨어진 거죠. 가격이 떨어지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고 하고 얘를 한 100원 정도 가격이 떨어지면 장부가액을 900이라고 표시합니다. 이런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로 바로 산입시켜서 비용 처리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 가격이 떨어진 경우 매출 원가로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가법이라는 뜻은요. 저가법은 얘가 제 최초의 장부가액인데 장부가액이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처럼 평가 손실이 일어난 겁니다. 평가 손실이 일어나면 이 평가 손실, 가격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요 인식한다라는 거.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을 저가법, 고가법이 아니라 저가법이라는 거. 저가법, 가격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 오르는 것에서 인식은 하지 않는다가 원래 원칙인데, 그러니까 저가법은 맞는 말이고 고가법은 틀린 말이에요. 저가법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는데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지만 과거에 떨어진 만큼 인식한 부분에 대한 회복 부분에 대해서 가격이 돌아가는 것까지는 인식을 합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시험은 안 나오는데 일단 우리는 저가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을 일단 먼저 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인식을 한다. 이 부분은 인식한다. 이 부분은 인식을 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인식을 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인식한다. 이 부분은 인식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최초 장부가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는 인식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평가 손실 환입이라는 부분이 됩니다. 최초의 장부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격을 환입시킨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기말 재고 자산 포함 여부. 요거는 그냥 이제 말문제로 나와요. 말문제로. 미착품, 도착하지 않은 물건이죠. 도착하지 않은 물건이 선적지 인도 기준이 있고 도착지 인도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건이 이제 해외에서 구매한다고 보고 그냥 배로 그림을 그냥 그렸어요. 꼭 해외가 아니라 우리가 옥션에서 물건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배달해서 배달이 오고 있는 도중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뭐 옥션이나 뭐 11번 가에서 택배로 오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물건의 소유자는 누구 것이냐라는 뜻이에요. 이 물건의 소유자는 암기할 거 없이 생각만 하면 됩니다. 선적지는요. 배선자고 쌓을 적자입니다. 배에 쌓는 것에서 인도된 것으로 본다. 여기 시점에서 인도되는 것으로 본다. 여기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 물건의 소유권은 구매자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물건은 판매자 것이 아니라 구매자 것이 되는 거죠. 도착지 인도 기준은 도착을 해야 소유권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상품의 소유권은 판매자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판매자 것이 되고 구매자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적지 인도 기준과 도착지 인도 기준의 선은 여기서 자를 것인가, 뭐 여기서 자를 것인가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암기 사항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자르시면 되죠. 중국집이에요. 예를 들어서 중국집. 지금 현재 배달 중 소비자. 나라고 보고 나.
근데 배달 중인 짜장면이 얼음길에 미끄러져서 넘어졌다는 거죠. 누가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픈 사람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중국집이 마음이 아프겠죠. 물론 나도 마음 아프겠지만 나야 기다리면 다시 오잖아요. 근데 중국집은 두 번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의 소유권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부분 물건은 이렇게 선을 그어야 돼요. 즉, 우리나라의 대부분 물건은 도착지 인도 기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그런 것까지는 시험에 안 나오는데, 제 현재 문제에서는 삼적지 인도 기준일 때의 물건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그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이렇게 그림 그리시고 선 딱 그어서 답을 찾아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떤 경우냐면 해외 물건을 구입하는데 해외에 우리 브로커가 있는 거죠. 그럼 해외 브로커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는 이제 마트나 또는 거기에 있는 물건을 사고 이미 소유권이 넘어왔죠. 거기서 그 브로커가 우리한테 배달을 시킨 거야. 그러면 이미 이 물건은 우리 거죠, 이미. 뭐 사실은 배에 싣기도 전에 이미 우리 거죠. 그런 경우, 해외에서 구매할 때, 그럴 때는 이제 선적인도 기준이 있을 것이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는 대부분 도착지 인도 기준이 우리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 기말 재고자산 포함 여부. 이 부분 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제목 기말 재고자산 포함 여부에 대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적성품, 위탁상품이라고 하는데 이런 말이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아요. 이런 말이.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가 하이마트에게 물건을 맡기고 하이마트가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다라고 이제 가정한다면 삼성전자를 뭐라고 하냐면 위탁자라고 합니다. 위탁자. 하이마트를 뭐라고 하냐면 수탁자라고 합니다. 시험 칠 때는 삼성전자 하이마트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물건을 맡긴 것을 적성품이라고 하고 얘를 위탁상품이다라고 합니다. 위탁상품. 음.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글자를 잘 안 쓰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죠. 그 삼성전자가 자기 물건을 하이마트에게 이렇게 맡겨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물건은 삼성전자 창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이마트의 매장에 있는 거죠.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적성품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형식은 어떤 식으로 시험에 나오냐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물건을 넘긴 날이 물건을 넘긴 것은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을 하고 수탁자가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 것은 기말 재고 자산에서 제외시킨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거를 그냥 차라리 삼성전자 하이마트로 말을 바꾸시면 돼요. 말을 바꾸시면. 그러니까 위탁자는 삼성전자이고 수탁자는 하이마트이다. 그래도 헷갈리면 여기에 있는 시옷과 여기에 있는 시옷은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는 수탁자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외우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는 삼성의 수탁자를 하이마트로 바꾸시면 돼요. 위탁자를 삼성전자로 바꾸면 거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겁니다. 어, 그냥 바꾸는 게 문제인데 그걸 외우는 방법이 시옷과 시옷은 만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내 것으로 한번 해보세요. 음. 시성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성품. 홈쇼핑 물건 살 때 통상 얘네들을 지금 시성품이라고 해요. 시성품은 한번 해보고, 사용 한번 해보고,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알기로 홈쇼핑에 있는 그 물건은요, 홈쇼핑에서 결제를 할 때
그때 물건이 팔린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객이 오케이 할 때 물건을 판 것으로 봐요. 고객이 오케이 할 때, 어, 고객이 오케이 할 때 물건을 판 것으로 본다는 말은 다른 말로 조건부 판매라고 해요. 또는 시간이 조금 지나야 판매한 것으로 보는 거죠. 신용품, 어, 신용품의 매출 시기는 언제냐면 구매 의사를 밝히는 시점이라고 돼 있어요. 구매 의사를 밝히는 시점. 홈쇼핑의 물건은 고객이 이렇게 결제할 때가 아니라 고객한테 돌아와서 고객이 오케이 해줘야 되는 거죠. 마음에 안 드는 물건들은 통상 다시 돌려보내죠. 홈쇼핑의 물건이 통상 반품이 좀 자유롭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홈쇼핑 물건을 통상 시송품 또는 어느 책에는 시용품이라고 하게 돼요. 시용품. 근데 시송품, 통상적으로 시송품, 구매 의사를 밝히는 시점. 부가세법에서는 얘를 조건부 판매라는 표현을 씁니다. 조건이 해소될 때, 조건이라는 게 이제 구매 의사 밝히는 거죠. 그때 매출로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당 상품. 저당 상품은 내가 예를 들어서 아이폰을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아이폰을 판매하는 사람인데 얘를 내가 지금 팔아야 돈이 생기는데 얘를 아직 못 팔았어. 그래서 은행에 저당을 잡히고 내가 돈을 좀 대출을 해서 돈을 쓰고 있다. 그러면 이 아이폰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가? 아직 여전히 내한테 있죠. 은행에게 저당만 잡혔을 뿐이지 여전히 내 거죠.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을 저당 잡히고 돈을 대출했다고 하더라도 그 집은 여전히 내 거죠. 내가 어떤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불이행했을 때 넘어갈 수는 있을지언정 그전에는 여전히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당 상품은 내 거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음. 자, 이어서 이제 저당 상품까지 수업이 설명이 되었고, 이번에 할부 판매 상품. 할부 판매 상품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계 1급 들어가면 부가세법에 가도 이거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얘가 조금 달라요. 부가세법에서는 장기 할부와 장기 할부가 아닌 것으로 나누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우는 재무회계에서는 할부 판매 상품, 내가 예를 들어서 상품을 36개월 할부로 팔았다 하더라도 1회차에 소유권이 넘어가죠. 1회차에. 할부 1회 딱 내는 순간 물건 판 것으로 보죠. 그래서 처음에 1회 낼 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도시라고 표현합니다. 할부 판매 상품. 인도시 내 손에서 떠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도시 내 손에서 떠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부가세법이랑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출제된 유형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 재고 자산을 과대평가했다. 이렇게 외우는 방법도 있고 이해하는 방법도 있는데 외우는 것도 크게 나쁘진 않아요. 기말 재고와 여기 매출 총 이익은 나중에 당기 순이익하고 같이 놀죠. 당기 순이익하고 당기 순이익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같이 놀고 기말 재고가 올라가면 매출 원가가 떨어지겠죠. 당연히 매출 원가가 떨어지죠. 근데 이거를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기말 재고가 올라가면 기말 재고가 이렇게 올라가면 기말 재고가 올라가면 당연히 매출 원가는 떨어집니다. 당연히 매출 원가 떨어집니다. 기말 재고가 올라가면 매출 원가는 당연히 떨어집니다. 매출 원가가 떨어지면 당연히 매출 총이익도 올라가는 모습을 띠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가 과대가 되면 당기순이익도 같이 움직여요. 정답은 매출 원가, 반대로 움직여요. 얘는 반대로. 매출 원가랑
매출 총이익이라고 해도 되고 단기 순이익도 마찬가지고 단기 순이익은 최종 값이니까 똑같이 움직여요. 실력 매출원가가 올라가면 단기 순이익은 떨어지죠. 정답은 2번이네요. sorry. 내 지금 딴생 잘못했다. 요거 먼저 봐야지. 기말이 과대평가하면 요겁니다. 예, 내가 요거 기말이 과대평가되면 이 말이 맞죠? 매출원가가 과소가 되고 과소가 되죠. 매출원가가 과소돼.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기말 재고가 과대가 되면 매출원가는 무조건 과소가 돼야 돼요. 매출원가가 과소가 되면 단기 순이익은 과대가 되는 거죠. 정답은 3번. 이 부분을 간과하고 읽었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번. 다음 중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항목은 취득원가. 취득원가는 매입시 들어갔던 부대 비용 다 포함시키고 빼기 3총사 빠지죠. 예, 여기는 구성하는 거니까 가산 항목을 이해하는 거죠. 가산 항목이 있고 차감 항목이 있죠. 차감 항목은 살 때 들어갈 때 들어갔다는 그 3총사 매출 매입 환출 뭐 이런 것들 우리 그 재고자산 할 때 매입 환출 이런 거 빠지죠. 빠져나가고 매입 애누리 이런 거 빼이죠. 매입 할인 이런 거 세 개는 다 빠져나가고 가산하는 부분은 매입 부대 비용이 포함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 항목이 아닌 것은 반제품 재고자산, 저장품 재고자산, 제공품 재고자산.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다니 맞죠? 재고자산 항목이 아닌 것은 전산회계 2급 48에 6번 문제였다. 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한번 풀어볼래요? 조금. 아까 했던 문제랑 똑같아요. 제가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그린대로 이제 요렇게 재고자산급 평가 방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평가 방법 변경에 따른 기말 재고자산의 변동이 매출원가 매출총액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 요거랑 같이 움직이고 얘네들이 이제 반대로 움직이죠. 이게 매출원가 똑같은 놈이니까 기말 재고가 증가하면 얘가 증가하면 매출원가는 감소합니다. 반비례하기 때문에 땡. 기말 재고 자산이 증가하면 얘가 증가를 하게 되면 매출 총이 얘가 증가한다. 정답은 2번. 조금 외워놓으면 조금 쉽죠. 기말 재고 자산이 감소하면 얘가 이제 증가가 아니라 감소를 하게 되면 감소하게 되면 매출 총이익이 감소하게 되죠. 틀렸고 감소하게 되겠죠.
기말 재고 자산이 감소하면 여기 감소하면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되면 얘가 늘어납니다. 얘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매출원가는 증가한다가 맞는 것이 되겠지. 음. A 칸 채워보기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바로 갈게요. 유동자산은 당좌와 재고로 구분하고 비유동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이렇게 나누는 거죠. 기타 비유동 정답은 4번이네요. 이거는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이제 이 순서대로 그대로 하셔야 합니다. 정답은 4번.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제12강, 제14강 재고자산에 대한 마무리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